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연중 최고치에 8포인트 차이로 다가섰다라는 거. 예, 그래서 정말 재채기만 해도 넘어설 그런 상태인데 삼성전자가 과연 11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 전망치로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2017년, 2018년에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거의 6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로는 잘 나올 때는 17조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당시 주가가 5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면 5만 원대 이 정도 실적 갖고도 못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그 2배에 육박하는 상태에서 그 절반의 실적으로 모멘텀을 가진다? 예, 사실 이게 좀 힘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지수 상승의 가능성은 낮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한 등락만으로도 삼성전자가 1% 오른다고 해서 주도주가 돼서 시장을 견인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가 1% 오르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니까 어쨌든 삼성전자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른 부분보다도 펀드,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수익률을 찍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펀드에 자금이 유입이 되느냐 아니면 유출이 되느냐를 보면 거의 대부분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 매도가 더 많아질 것이고 신고가에서,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한결 나아질 겁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에서 개인으로 이런 손바뀜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손바뀜이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느냐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은 뭐 9만 원대 찍고 실적 가치로 본다면 5만 원대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담아내니까 8만 원에서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개인의 심리가 더 개선이 되면 삼성전자로 매수세가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신규 투자자들 중심으로. 그랬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지만 않으면 짧게나마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오늘 오후 4시경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녹화를 했는데 이때 정말 오늘 진짜 뭔가 잘 되고 뭔가 청산유수같이 설명이 된다. 왜냐면 어제 제가 8시간을 잤습니다. 11시부터 자가지고. 그래서 컨디션도 되게 좋고 그랬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이크 설정에서 마이크가 꺼져 있어가지고 건드리지 않으면 계속 켜져 있는데 귀신이 고칼 노렸습니다. 그래서 녹음이 안 됐습니다. 화면 녹화는 됐는데, 그래서 다시 하는데 아무래도 다시 하다 보니까 좀 식상한 데다가 뭔가 지금 벌써 컨디션이 나빠가지고 말도 더듬고 있고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제 느낌하고 또 듣는 분들하고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든 코스닥은 의약품을 정부에서 어쨌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언급대로 의약품이 상승하게 된다. 정부가 이제 만든 어떤 테마의 형성으로. 그러면 이제 지수가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형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팔면 그만이고 실제 팔고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고통을 주는 과정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의약품 업종에 대해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치 대비 주가기 때문에 이건 투자 대상으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 지수가 올라가면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운다. 그럼 어쨌든 대형주 위주로 분위기가 개선이 될 거고, 정부 의도대로 의약품 업종이 강세를 보인다.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 그랬을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수 상승에 동참할 수 없는 탐탁지 않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올라가든 코스닥이 올라가든 일단 저한테는 좋지 않은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가서 그 높이를 높여놓으면
대부분의 주식들이 또 이 지수에 맞춰 가지고 주가의 어떤 상향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길게 보면 나쁜 건 아닌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짧게 끝나고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부합하려면 사실 고점 돌파하지 않는 게 좋고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빨리 랠리가 끝나버려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걸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코스닥 지수에서 의약품이 영향을 끼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천선 공방을 하는 상태에서 의약품이 탄력을 받는다. 코스닥 지수의 단기 고점 돌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코스피는 눈앞에 와 있고 코스닥은 조금 시간이 다소 필요한 상태고 그러면 코스피가 먼저 돌파를 하고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 다음에 코스닥 차례가 올 것인데 요 순서를 본다면 대형주가 어쨌든 먼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니까 단기 대응은 대형주 위주로 하고 그리고 이게 코스닥이 올라가든 코스피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균형을 맞추든 그 다음이 중소형주니까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오르는 종목이 아니라 아직 안 오른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 특별한 변동은 없는데 오른 종목이 좀 많아서 체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스홀딩스를 먼저 보면 네. 유스홀딩스는 지금 단기 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자,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면 유스홀딩스가 지금 가격이 부담스럽다라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단기간에 올랐다라는 거. 뭐 가치나 뭐 실적이나 주주환원 정책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 주가가 부담스러운 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올랐던 부분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올라갈 수 있는데 뭐 대부분 이제 제가 언급을 했을 때 이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렇게 올랐고 그러면 그때 잡아가지고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저점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야 뭐 좀 황망한 그런 상태였고 지금은 이제 이 저점을 깼기 때문에 매도 욕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냥 이러다 이거 이렇게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급하게 이렇게 팔고 나면 이제 팔 사람들 없어지면 또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요 구간에서 오늘은 다소 이 매도 욕구가 강화된 부분에서 요 시점에 들어온 물량이 일시 출회되면서 나온 그런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는 뭐 당분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하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나오는 거라서 사실 수급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 유스홀딩스의 주가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영향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단기 상승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 매도 물량과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일단 수익 났으니까 챙기고 보자라는 이 물량과 근데 지금 어쨌든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매력적인 가격이지만 단기간에 오른 거 손이 안 나간다. 이런 매수 공백 이걸로 인해서 당분간 좀 부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버텨주니까 여기서 잘 버티다가 또 2단계 상승으로 가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투자 심리가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봐야 될 게 이온 컴포텍, 아이고, 이온 컴포텍. 이온 컴포텍에 대해서 아까 참 뭔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구성있게 설명을 드렸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또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습니다. 일단 상승을 했고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서 멈춰섰습니다. 멈춰섰고 반등 그러니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차 상승 후에 고개를 들었다. 그럼 2차 상승으로 이제 가는 흐름이 나오게 될 텐데 이 1차 상승에서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렸고 그리고 두 번째 2차 상승에서 지지선을 확인을 했고 그럼 저점이 일단 높아졌기 때문에 고점이 따라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구조 속에서 이제 필요한 흐름은 이 단기 고점을 넘어서느냐 요겁니다. 요 단기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요 상승으로 인해서
지난 한 7개월 동안에 요 봉들을 전부 아래로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7개월 동안의 거래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더 바닥이 단단해진다. 그 바닥이란 건 기업 가치가 없어도 어쨌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에서 거래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매물대의 어떤 지지선이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서 개중에는 올라가면 매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적게 사서 요 가격에 다시 오면 물타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어느 정도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아무리 가치 근거가 없는 지지선이라 하더라도 지지선이 되는 거고, 그걸 단기 고점을 돌파했을 때 7개월치를 밑에 두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고무적인 주가 흐름을 만들지 않았나. 결국은 요 거대한 수렴에서 방향을 상승으로 잡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은 제 희망사항이고, 하지만 뭐 일단 기술적인 흐름만 본다면 그런 수순을 밟아가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원 컴포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어떤 효과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가치 근거가 없고 그냥 뭔가 수상하다, 흐름이 수상하다, 차트가 수상하다, 이것만 갖고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내리면 그냥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오르면 또 좋아하고 굉장히 좀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다른 종목과 달리.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종목에 투자하실 때 어떤 종목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되면, 아니면 낱말만 듣고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심리가 발동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딱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원 컴포텍에 지금, 물론 이 비중도 5%밖에 안 됩니다. 지금 주식 투자하는 금액에서도 5%밖에 안 되고 실제 자산에서는 훨씬 더 낮은데, 이 5%도 안 되는 비중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제가 0.5%를 투자했다, 그러면 아마 신경도 안 쓰게 될 겁니다. 뭐 내려가도 그만, 올라가도 그만. 그렇게 해서 심리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내 이해관계하고 걸려있다라고 한다면 그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심리적인 영향이 가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이게 달래진다면 상관이 없지만, 사실 이온 컴포텍은 딱히 달랠 만한 요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번 오르면 와 이거 뭔가 수상하다, 갈 것 같다 이러다가 또 내리면 꼴도 보기 싫다 이러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인내심을 깎아먹는 건데, 그게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이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이상한 종목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런 심리에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걸 제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경험, 지식에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을, 어떤 표본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는데, 일단 지금 상태는 좋다. 그런데 이게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 진짜 좋아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뭔가 달리지 못하고 내려온다 이러면 제 심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지켜보시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준비가 안 된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사례가 되는지, 그것을 보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NHN복스 별 변동이 없었고 인터로죠. 인터로저는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교환사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사주 기반으로 85억을 이자 0%, 만기 이자 0%, 리픽싱 없음, 이 조건으로 9월부터 전환할 수 있게 이렇게 교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자사주 기반으로. 이 교환사채라는 것은 자사주하고 교환을 한다는 개념으로 발행하는 사채인데, 제가 85억을 발행을 해서 이 조건 공짜로 그냥 돈 가져다 써라, 그럼 자사주를 팔 건데 전환가액이 28,000원대입니다. 28,000원대 이 전환 자사주 9월달에 할 건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최소 뭐 3만원 이상 간다라는 보장이 없으면 이런 조건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뭐 단기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인터로즈가 최소 이 물량을 다 팔 수 있으려면 3만 원이 아니라 한 4만 원 간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정도 자신이 없으면 투자를 못하는 조건이니까 뭔가 이거 자체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9월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전환사채를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환사채 전환하고 이 자사주 기반의 교환사채하고 이 두 개를 더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털어먹을 수 있게 뭔가 그런 어떤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9월까지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주가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3개월 후에 주가가 최소 이 앞자리는 바뀌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목적이 1,000만 원이었으니까 예, 1,000만 원 먹고 나면 제가 팔지 아니면 계속 가져갈지를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목적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투자 관점하고는 틀릴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제 노래에는 뭐 특별한 거 없었으니까 넘어가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 확인도 오늘 아까 다 했는데 여기 찍혀 있을 겁니다. 예,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예, 간단하게 다시 예, 감사합니다. 예, 재미는 사실 그 재미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뭐 어떤 지적을 하더라도 제가 그 삭제해버리면 그만인데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근데 그걸 제가 여러 번 여기 계신 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다들 기억을 하실 거니까 만약에라도 그런 주장을 한 분의 말대로 흘러간다. 그러면 얼마나 의기양양해가지고 그거 봐라 내가 응?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결과 나오고 그렇게 떠드는 거 제일 싫어하고 극혐합니다. 극혐. 왜냐면 결과 나오기 전에 하는 거랑 결과 나오고 나서 누가 결과 나오고 나서 말을 못합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거 그냥 입을 한 대 쳐버려야 되는데 아무튼 예 그런 게 싫어서 그냥 여기서 뭐 액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번에 그러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언급 못하게 뭔가 계속 그런 식으로 댓글을 쓰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보자마자 그냥 지워버릴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예, 어쨌든 그런 거 재미없습니다. 결과 나오고 나서 떠드는 거 진짜 재미없습니다. 예, 그것만 아니면 상관없고.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대선 테마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위적인 매수 매도가 없어도 요 주가가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강력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타 목적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축제가 되는데 이 축제를 제가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이게 안 나옵니다. 뭐냐면 아니 동창인데 왜 올라? 정책이 비슷하다고 해서 왜 올라? 친인척이 뭐 거기 근무한다고 해서 오른다? 뭐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제가 이러해서 대선 테마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나지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선 테마주만큼은 이게 아주 큰 축제가 되지만 정리를 한번 해서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 일단 제 마음이 동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영향가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서 더 그렇고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거. 예, 왜냐면 대출을 잘 활용해서 수익을 잘 내고 계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출을 내서 당장은 뭐 이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언제 한번 크게 발등을 찍는 날이 있으니까 예, 가급적이면 대출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히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그러면 뭐 마이너스 30
대출을 3배를 썼다, 신용을. 마이너스 30% 한 방에 모든 투자 자산이 날아갑니다. 예, 그런 거 감안하실 수. 아니, 나는 그냥 대출해가지고 아주 조금만 쓰는데, 물론 그거는 괜찮은데, 좀 과하게 쓰시는 분들. 근데 또 처음 시작은 항상 조심조심합니다. 신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부터 시작하시듯이 대출을 처음 쓸 때는 아주 안전하게 쓰시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댓글에 종목이 없었으니까 이제 봐야 된다. 아까 제가 아주 신들린 듯이 뭔가 재밌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마트하고 롯데쇼핑,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삼성전자가 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고 종목이고 그 종목이 이제 카카오뱅크 하반기 상장을 앞두고 뭔가 금융 관점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구조를 갖고 제가 굉장히 뭔가 아주 이 청산유수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근데 그게 녹음이 안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뭔가 제가 녹화한 것 중에 최상의 컨디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아쉬워서 그런 거고. 예, 그러면 이마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린 시점보다 주가가 높아져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특성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사시는 분들 안 계시고 올라가면 하고 따라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한 평단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뭐 큰 손실은 아니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환점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뭐냐면 이베이 코리아가 팔지는 모르겠지만 이베이 코리아가 어쨌든 매각을 했고 4조 원에 이마트가 입찰을 했습니다. 이마트가 4조 원에 입찰을 했고 롯데 쇼핑이 3조 원을 써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관점에서 가치는 한 3조 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역학구도 쿠팡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지도 모른다는 이 공포감이 있는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서라면 이 프리미엄이 조금 더 붙어야 되는 게 마땅하고 그래서 이마트가 써낸 4조 원이 시장 가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걸 수용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베이 코리아가 수용을 한다면 이마트는 온라인, 오프라인 이 두 개에서 모두 1위가 되는 업체가 됩니다. 아니 쿠팡 매출이 거의 10조를 찍던데 무슨 이베이가 1위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쿠팡은 물건을 통째로 사서 통째로 팔기 때문에 이게 다 매출로 잡히는 거고 실제 쿠팡 매출에서 수수료의 비율로 따지면 1조 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가 그 수수료 수익이 1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사실 쿠팡보다 아직도 앞서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옥션, 지마켓, 뭐 지구 이런 사이트들이 나름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페이스가 편하고 네이버 최저가로 검색을 하는 것보다 가끔은 쿠폰을 써서 사면 더 싸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쿠팡하고 대적할 만한 어떤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쿠팡의 시가총액과 이마트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격차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마트의 순자산 가치가 9조 2,500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4조 4,879억. 자, 그러면 여기서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는데 뭐 외부의 재무적 투자자를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인수 자금을 현금으로 다 갖고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마트가 갖고 있는 현금이 3분기 말 기준으로 1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운영 자산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럼 대부분 이제 부채로서 조달을 하게 될 텐데 차입을 통해서 이 브릿지론을 써서 차입 통해서 인수자금 4조 원을 마련한다라고 하면 대략
1조 원은 자기 자금, 그리고 1조 원은 저거 차입, 그리고 2조 원은 재무 투자자, 뭐 이렇게 구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마트가 실질적으로 자기 자금 1조 원을 들여가지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해서 온 오프라인 1위 업체가 된다. 그러면 온 오프라인 1위 업체가 저평가를 받는다? 1등 업체 중에서 저평가인 업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전력. 예,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재평가 차원에서 본다면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함으로써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30만 원 이상으로 뛸 만한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진다. 왜? 온라인 1위, 오프라인 1위 유통업체가 가치 대비 절반밖에 안 된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하나 파생되는 게 뭐냐면 삼성생명입니다. 이마트가 삼성생명 지분 5.88%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삼성생명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생명 주식을 팔아서 그 5%면 뭐 대략 주가가 조금 오른다 치고 5.88이니까 6 잡아서 한 이게 1조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조 원을 삼성생명 주식을 팔아서 조달을 한다? 요 1조 원으로 이베이 코리아를 산다. 물론 삼성생명이 저평가 상태니까 아깝긴 하지만 이걸 털고 가는 재원을 조달할 때 이게 제일 맞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삼성생명의 이마트가 1조 원을 투하를 한다,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반면에 지금 신세계를 제외하면 이제 더 이상 외부 주주가 없습니다. 그럼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신세계 주식이 털고 나면 주가를 부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 좀 주가 부양이 적극적이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생명에서 신세계 측 지분이 정리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정리가 되면 부양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이마트도 그걸 가지고 썼을 때 저평가를 해소할 만한 그런 재료가 되니까 두 종목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너무나 지겨운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뭐 제가 사실하고 말씀은 안 드리고, 다만 이마트가 이걸 팔고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 그래서 팔고 나면 주가 부양을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리고 롯데쇼핑은 반대로 3조 원을 써내가지고 사실상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마트보다도 더 저평가 상태이긴 한데 순자산 가치가 거의 10조 원이지만 시총이 3조 원대. 그것도 그나마 최근에 조금 올라온 게 이 정도고. 예. 그러면 롯데쇼핑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롯데원이 매출이 늘고 있다. 근데 롯데원 일부러 찾아서 쓰는 사람들은 롯데 직원들밖에 없을 겁니다. 왜? 직원 할인 10%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했을 때 사실 신세계보다도 롯데가 조금 그런 구성과 더 맞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게 조금 안타깝게도 흐트러지지 않았나. 그러면 롯데는 이제 이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수익이 안 나는 점포를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럼 점포를 줄여나가면 오프라인에서 영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영향력이 줄어드는 업체인데 온라인에서도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결국 그러면 소멸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점포를 팔아서 이 정도 가치는 만들겠지만 앞으로 희망이 없다. 예, 아주 그냥 전망이 잿빛이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롯데쇼핑은 당연히 오늘 그 인수전에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으면 항상 예상과는 또 다르게 갈 수 있지만 이마트는 저평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오르고 롯데쇼핑은 계속 부진을 할 가능성이 크다. 두 종목의 주가 흐름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지수가 상승한다면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카카오, 네이버,
이 정도 덩치가 이제 올라가야 지수도 견인하고 또 이 금융이라는 이 키워드로 인해서 또 그럴 만한 재료도 되고 삼성전자가 실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금융이라는 이 키워드를 갖고 오른다라는 것은 적어도 카카오뱅크 상장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시총 64조입니다. 시총 3위까지 올라갔는데 64조 시총인데 금융지주 중에 KB금융 같은 거 23조 원대입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금융지주사들 다 합쳐가지고 신한지주, 금융지주, 하나금융, 우리은행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카카오가 비등한 겁니다. 카카오와. 그 정도로 앞으로 카카오가 금융을 다 장악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수성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가면 카톡의 어떤 플랫폼 파워가 소비자들 다, 고객들 다 끌어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이 기존 은행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당연히 아닐 겁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뭉치게 되냐면 이 네이버를 통해서 네이버는 이제 자기 플랫폼 안에서 그냥 외부에 제공만 하니까 그럼 네이버를 통해서 수성 전략으로 갈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카카오는 예상보다 좋지 못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굉장히 이런 거 굉장히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요 5년선 올라갔을 때 일반적인 흐름이긴 한데 근데 거의 뭐 오버슈팅 근처까지 왔고 그리고 하반기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게 되니까 하반기 카카오뱅크 상장까지 어떤 재료 근데 보통 이제 아주 핫한 재료는 상장하는 시점까지 오르겠지 하면 보통 그 전에 이렇게 꺾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카카오의 플랫폼 파워가 좀 과장됐다. 수성 전략에 대한 어떤 반영이 없다라는 거. 지금 이제 은행들 다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될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부러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카카오에 대한 투자 전략은 단기 흐름에 편승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신고가가 아니니까 좀 부담이 있고 단기적으로도 이 저항을 조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을 직접 하는 거는 굉장히 이 장밋빛인데 왜냐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랫폼 파워가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유료 아이템을 팔고 이러면서 그래서 금융을 직접 장악하면 4대 금융지주사보다 훨씬 막강한 금융 파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시장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지금 시총이 60몇 조까지 올라갔을 텐데 하지만 그 수성 전략으로 인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뭉치는 네이버는 이제 직접 사업을 하진 않으니까 네이버를 통해서 기존 업체들이 뭉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장밋빛을 등에 업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부러지는 반면 네이버는 당장은 재미가 없지만 당장은 재미가 없다가 서서히 뭔가 성과가 나네? 이런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은 여기 단기간에는 카카오 그리고 좀 길게 보면 네이버 근데 둘 다 고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 역시 추세 대응을 한다는 전제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모아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다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수를 견인할 만한 오히려 삼성전자도 아니고 원자재 주들도 아니고 워낙 강세 수혜주들도 아니고 금융주도 아니고 결국 네이버나 카카오가 시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왜? 이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뭔가 정리를 할 만한 어떤 이슈가 터져야 됩니다. 즉 새로운 논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새로운 논리가 금융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 금융에 있어서 카카오는 직접 네이버는 간접 이렇게 해서 서로 하다 보면 수성 전략에 의해서 초기에는 카카오가 우세하겠지만 결국은 기존 업체들이 잘 방어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때 이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이익은 카카오가 초반에는 좋다가 네이버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주가 역시 그걸 반영을 해 나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